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라즈마 기초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될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문세현입니다. 플라즈마 기초는 플라즈마 응용 강의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플라즈마의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플라즈마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작된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공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공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진공 시스템에 우리가 플라즈마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구축이 된다면 이를 플라즈마 시스템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시스템이라는 것은 플라즈마 및 이를 발생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신 바와 같이 진공 챔버가 있고 고진공 펌핑 시스템, 저진공 펌핑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 진공 시스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는 플라즈마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공 시스템 없이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 시스템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는 진공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진공 시스템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구축된 경우를 플라즈마 시스템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플라즈마라는 것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의 변화 이후에 기체에서 열이나 전기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더욱더 가함으로써 원자들이 혹은 분자들이 이온과 전자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즈마를 이온화된 기체라고 통칭하지만 그 안에는 전자, 이온, 중성 기체, 원자나 분자 등과 분자, 그리고 빛을 방출하는 포톤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을 많이 따라가고 기체 법칙들을 따라가긴 하지만 기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전하들로 인하여 쿨롬 법칙에 따라 플라즈마 내에서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원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처럼 양극의 음극과 양극을 이용하여서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가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속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때 충돌을 통하여 중성인 원자들을 이온과 전자로 이온화시키는 첫 번째 이온화, 즉 알파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이로 형성된 이온들은 음극으로 향하게 되고 전자들은 다시 가속되어 원자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음극을 향해 음극에 충돌된 이온의 경우에는 금속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방출하게 되는 두 번째 이온화, 즉 감마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또 다른 전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들이 연속적인 충돌과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전기적 디스차지, 일렉트릭 디스차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플라즈마를 다룰 때 세 가지 용어가 혼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렉다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앞에 일렉트리컬 브렉다운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스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많이 유사한 용어들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브렉다운 전리라는 것은 전자가 원자와 충돌을 통하여서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이 과정을 브렉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디스차지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전기 방전을 보게 되면 양극판이 존재합니다. 이는 플라즈마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패시터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플라즈마 발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차징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차징에 의해 이러한 차징 이후에 브렉다운을 거쳐서 많은 전자와 이온들이 형성되게 되면 이 안에 차지들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스차지라고 얘기하는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드는 과정을 일렉트리컬 디스차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온화된 기체로 통칭이 되긴 하지만 몇 가지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플라즈마를 정의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드바이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바이 길이라는 것은 플라즈마 내에는 전자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전하와 음전하들이 서로 전기력을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느 정도는 차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전자들이 일렉트릭 필드를 보고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길이 이후에서는 이 이온에 대한 전기장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이 어느 특정 거리 이후에 전기장이 느낄 수 없도록 차폐할 수 있는 이 특정 거리를 드바이 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내부는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플라즈마는 국소적으로는 전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온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플라즈마라고 통칭하는 전체, 우리가 소위 이제 앙상블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 플라즈마의 그 영역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이온 밀도와 전자 밀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전체는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완벽하게 동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은 중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쿼지 뉴트럴리티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것이 플라즈마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며, 또 하나는 플라즈마의 크기가 드바이 랭스보다는 커야 합니다. 만약 드바이 랭스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는 정기적인 중성이 깨졌기 때문에 플라즈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플라즈마를 보통 이온화된 기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그냥 기체와 플라즈마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 보시면 플라즈마 기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성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거의 부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량의 그 전자들이 그 코스믹 레이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플라즈마는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좋은 도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정기적으로 저항이 낮은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체들은 서로 충돌 외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작용하는 것들이 분자 혹은 원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면에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온도 있고 전자도 있고 포톤도 있고 중성인 기체도 있고 매니바디 파티클 시스템으로 다양한 스피시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서멀리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한 맥스웰 분포를 가지게 되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맥스웰 분포 외에도 넌 맥스웰리안 분포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기체는 충돌 외에는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바이너리 인터랙션, 즉 충돌에 하나가 A가 B에 충돌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플라즈마 내에서는 컬렉티브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온과 전자 같은 경우는 쿨롱 포스, 롱레인지 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어도 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플라즈마는 컬렉티브한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플라즈마를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밀도와 온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체는 한 종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이 존재합니다. 즉 일렉트론도 있고 아이온도 있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차지도 있겠죠. 그다음에 뉴트럴도 있고 분자도 있고 포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티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각각의 파티클에 대한 밀도 그리고 각각의 파티클이 갖는 온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파티클 덴시티와 파티클 템퍼러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리고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서 듣게 될 여러 가지 플라즈마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드바이 랭스랄지, 라모 레디우스, 플라즈마 프리퀀시, 스몰 벨로시티, 컬리전 프리퀀시, 다일리 컨스탄트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이 두 가지 기본 변수들의
곱이나 뭐 제곱이나 나누기나 뭐 루트 막 복잡한 수식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플라즈마를 특정 짓는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뜻은 플라즈마의 어떠한 스피시스의 밀도와 온도를 결정짓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에 대한 온도와 전자에 대한 밀도로 플라즈마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밀도와 온도, 특별히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로 다양한 플라즈마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서 플라즈마는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구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플라즈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 바라보는, 매일같이 바라보는 태양의 코로나나 그 다음에 비 온 날 볼 수 있는 번개, 뭐 오로라, 혹은 라이탑불이나 촛불조차도 플라즈마라고 말할 수 있고, 성감 물질,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 그리고 인공적인 핵융합 장치를 위한 플라즈마, 그리고 네온사인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플라즈마 프로세싱을 위한 플라즈마 등은 모두 밀도와 온도로 구분되어지는 플라즈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나 번개, 성간물질, 뭐 오로라 등 모든 것들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만 밀도가 얼마나 희박하냐, 혹은 밀도가 얼마나 높냐, 온도가 얼마나 낮냐, 온도가 얼마나 높냐로 구분이 될 뿐입니다. 플라즈마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사실 이런 뭐 우주나 자연에 존재하는 플라즈마보다는 인공적인 플라즈마,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 플라즈마일 텐데요. 이러한 플라즈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온 플라즈마, 하이 템퍼러처 플라즈마, 저온 플라즈마인데, 이때 고온과 저온을 구분짓는 것은 전자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온도가 보통 100입이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고온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데, 핵융합, 그림에서 보시는 핵융합 장치처럼 뉴클리어 퓨전 실험을 위한 플라즈마를 고온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플라즈마는 고온 플라즈마를 제외한 모든 플라즈마를 보통 저온 플라즈마로 통칭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될 반도체 소자나 디스플레이, 혹은 태양전지, 혹은 바이오 농식품 등에 활용되는 플라즈마 프로세싱이라고 통칭하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성되는 플라즈마를 우리가 보통 저온 플라즈마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즈마라는 용어 자체는 19세기에 체코의 생리학자가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작은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명한 액체, 즉 우리말로는 혈장이라는 뜻으로 플라즈마를 명명하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1920년대에 미국 과학자인 어빈 랑미어가 플라즈마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사실 플라즈마는 그리스 문자로 그 뜻을 보게 되면 어떤 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틀, 혹은 뭐 거푸집. 그런데 이 어빈 랑미어가 플라즈마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 그의 논문에서 이온화된 기체인데 이온과 전자들이 있고 그 수가 거의 같다. 어디를 제외하고 전극 주변을 제외하고, 추후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쉬스라는 영역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이곳은 이온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플라즈마가 그 이온과 전자가 거의 동수로 밸런스를 이루는 영역을 플라즈마다라고 정하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 내의 전자, 이온 및 중성 입자들이 어떤 유체에 동반된 작은 입자들로 간주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플루이드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플라즈마는 플루이드는 아닙니다.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 역사는 본격적으로 낸 건 1920년대 이후에 다양한 핵융합 장치 연구나 플라즈마 프로세싱 연구, 우주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윌리엄 크룩스에 의한 크룩스 튜브가 개발이 되면서 방정관이죠.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플라즈마라는 것은 어떤 유체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플라즈마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을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소위 플루이드, 유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기체와 액체가 포함되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기체의 특성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플루이드 모델로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플루이드냐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라는 것은 충돌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건 기체의 특성과 같죠. 하지만 롱레인지 포스인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체와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또 하나는 플라즈마 내에 이온화를 통해서 차지드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1%만 이온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중에 0.1%만 이온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중성 기체이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플라즈마의 특성을 보이는데 그 명확한 플라즈마의 특성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준중성이며 외부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1%, 100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 되는 거죠. 아주 이온화율이 낮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1%만 이온화가 돼도 플라즈마는 거의 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유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플라즈마가 과연 유체냐? 1%만 이온화 됐다 하더라도 그 이온화된 우리가 플라즈마로 얘기하는 이온, 전자, 이 수는 동수이니까요. 전자만 예를 들면 그 개수가 큐빅 센치에 10의 9승계에서 13승계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의 대표적인 물이나 공기는 이거보다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10의 22승계 혹은 10의 19승계. 그렇기 때문에 유체라고 말하기에 플라즈마는 너무 묽습니다. 옅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나 공기가 갖고 있는 각 입자들의 온도 대비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온과 전자들이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는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유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거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플루이드 모델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어느 정도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앞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플라즈마는 컬리전과 일렉트릭 혹은 마그네틱 필드의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 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법칙과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학이죠. 그래서 일반 역학과 전자기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물리학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터미널로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정의가 필요한데요. 플라즈마의 기본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플라즈마를 특정짓는 건 밀도와 온도입니다. 그 외에 플라즈마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압력, 잘 알고 있죠. 일단 플라즈마라는 것은 진공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지고 일반적으로는 로 프레셔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입자들이 누르는 힘, 그래서 파스칼로 표시하고 대기압은 12 5승파스칼, 보통 760 토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1파스칼은 7.5m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에는 중성기체가 갖는 밀도, 전자가 갖는 밀도, 이온이 갖는 밀도가 있겠죠. 이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는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전자밀도, 이온밀도는 플라즈마 내에서는 동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이온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고 중성인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붙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음이온 밀도. 보통 전기 음성도, 일렉트릭 어피니티가 큰 산소나 불소, 염소 등이 플라즈마 내에서 다량의 음이온들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밀도와 이온의 밀도가 이것 때문에 같지 않을 수가 있지만 보통 이온의 밀도가 전자 밀도 플러스 음이온의 밀도로 정기적으로는 중성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켈빈 절대 온도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체뿐만 아니라 플라즈마에서 하나 생각할 것은 온도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온도가 높다 낮다 이거는 얘의 에너지가 높다 작다라고 작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건 다시 또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온도로 환산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때 K는 볼츠만 산수가 되겠고, 플라즈마 내에서 이제 전자로 온도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전자의 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10,000도 이상, 뭐 20,000도 이상. 그럼 이 숫자를 플라즈마의 온도가 20,000도야, 30,000도야 라고 하면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빈이라는 온도보다는 일렉트릭 볼트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 일렉트릭 볼트라고 하는 것은 1볼트가 걸려 있는 이 전압 전기장 내에 전자가 가속돼서 움직일 때의 에너지 1eV가 되겠죠. 이 1eV가 아무 충돌 없이 종단에 가게 되면 최종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2분의 1 mv 제곱이 결국 에너지가 속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죠. 이게 에너지 줄이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1kT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 일렉트론 볼트는 대충 11,600 켈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내에서는 또 다양한 충돌들이 있는데요. 이 충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돌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없다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장 내에서 전자를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으로 가속시키면 밖에서는 높은 전기 에너지를 주었는데 플라즈마는 충돌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로 에너지 소모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충돌이 있어야만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데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플라즈마 내에서는 단성, 비탄성 충돌과 탄성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은 잘 아시는 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구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높은 운동회를 가진 전자가 무거운 기체 분자나 원자와 충돌을 하여서 그 이온화를 시킨다든지 역이를 시킨다든지 분자를 해리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탄성 충돌이 플라즈마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자의 밀도가 커질수록 전자가 충돌을 통해서 이온, 중성기체의 이온화, 그 다음에 분자를 분해하는데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전자와의 비탄성 충돌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쪼개지고 혹은 분자들이 진동 혹은 회전 등을 하는 에너지 상태가 변하게 되고요. 이온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이온화가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이온화율 혹은 이온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체 밀도분의 이온화된 밀도가 얼마이냐를 얘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만 이온화가 되어도 굉장히 높은 이온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fully ionized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플라즈마를 만드는 로 프레셔에서 한 10-6승이나 10-7승 토로 정도를 갖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낮은 압력에서 이온화가 되는 경우, 즉 그 이온화율은 10-6승, 10-7승입니다. 고밀도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10-2승, 1%도 안 되는 숫자가 되겠죠. 이 경우도 우리는 고밀도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공정 플라즈마에서는 뿐만 아니라 공정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플라즈마가 전기 방전을 통해 만들어질 때는 초기 에너지 전달 흐름을 보게 되면 외부 전기장이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 방전의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전자가 중성 기체나 분자들과 충돌을 통하여 플라즈마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을 보면 전기장이 전자로 먼저 갔다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서는 전자와 중성기체의 충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충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얼마나 자주 충돌할 거냐? 충돌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충돌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 교환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돌 단면적 곱하기 충돌 속도가 충돌 주파수인데요. 이를 우리가 반응 속도 혹은 rate constant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다음 식처럼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플라즈마 내에서의 충돌 과정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분자의 충돌은 새로운 분자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화학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와 반응 속도 상수의 곱인데 얘를 우리가 R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반응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플라즈마 내에서 충돌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탄성 충돌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에너지 교환을 하는 경우고요. 플라즈마 내부 에너지 상승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온 우리가 보통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이온화 과정과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전기장에 의해서 먼저 전자가 가속이 돼야겠죠. 가속이 되면서 전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때 원자와 충돌을 하게 돼서 이온화를 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전자가 형성되겠죠. 전자를 떼어낼 수는 없지만 원자 내에 있는 어떤 에너지 레벨 상태를 내에서 그라운드 스테이에 있는 전자들을 여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다시 디익사이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빛을 방출하는 거를 관찰할 수 있고 플라즈마라는 거는 빛을 내는구나 라고 보통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성 충돌은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속력의 변화만 생기겠죠. 플라즈마 내에서는 이온화된 기체 분자와의 충돌을 통해서 탄성 출동과 또 하나 전하 전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지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온끼리 충돌할 수 있는데요. 이온과 이온이 충돌해서 탄성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자를 교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말로는 전하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차지 익스체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충돌 과정을 통한 차지 익스체인지의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처럼 두 개의 이 원자가 하나 있다고 분자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기차라고 원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이 V라는 속도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어느 볼륨을 원기둥이 되겠죠. 차지하면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t초 동안 지나간 부피는 V의 속도로 t초 동안 가니까 밑면의 넓이, 즉 얘의 단면적이 되겠죠. 파이 2R의 제곱 곱하기 이 거리 VT를 하면 t초 동안 지나간 부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n개의 분자가 t초 동안 이 안에서 충돌을 했다. 그러면 이때 이 파이 2R의 제곱을 우리가 충돌 단면적 시그마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죠. n개가 시그마 VT라는 충돌을 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t초 동안이니까 만약에 초당, 그럼 t로 나누면 되겠죠. 초당 몇 번 충돌했느냐 라는 걸 우리가 충돌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세크분의 1이죠. 혹은 주파수니까 헤르츠. 그래서 충돌 주파수는 뉴 혹은 F라고 쓰는데요. N 시그마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충돌 주파수라는 것은 시간분의 1이니까 얘는 초당 몇 번 충돌했느냐 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의 반대. 그러면 한 번 충돌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럼 주기가 되겠죠. 이 주파수분의 1이 주기가 되겠죠. 주기. 그러면 평균 자유 행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가는데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간분의 속도잖아요. 시간분의 속도.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죠. 그러면 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분자의 속력과 그 주기인 타우를 곱해주게 되면 그래프는 n 시그마분의 1. 앞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민프리패스를 구했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민프리패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n 시그마분의 1. 따라서 속도라는 것은 결국 분자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충돌을 얘기할 때 중요한 충돌 주파수라는 것과 민프리패스라는 용어들을 앞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너지 분포 함수를 공부할 건데요. 이 플라즈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포 함수가 왜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는 이온알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큐빅센치의 10의 9승계에서 13승계 혹은 그 이상의 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전자나 이온들이 굉장히 많은 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얘네들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그럼 이 그 입자들의 무엇을 통계적으로 볼 거냐? 그러면 앞서 플라즈마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온도와 밀도. 자, 밀도는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구승계, 10의 10상승계가 있다. 얘는 전체를 퉁치는 거죠.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 단위 부피당 몇 개야? 라고 밀도를 말하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n개, 10의 구승계, 10의 10상승기가 절대로 같은 온도를 가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가질 겁니다. 그 분포를 무엇에 대한 분포로 볼 거냐? 얘의 크기에 대한 분포를 볼 거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분포로 보자. 에너지는 아까, 온도는 아까 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포 함수, 에너지 분포 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플라즈마를 통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속도 분포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속도가 결국엔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플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L인 1차원 공간에 입자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V에 대해서.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겠고. 자, 그 속도 분포 함수를 G라고 하게 되면 얘는 X와 V, X로 표현하겠죠. 위치와 속도에 대한 함수로. 그리고 몇 개가 있냐? 전체가 N개가 있다. 그러면 L이란 길이에 N개가 있으니까 밀도는 라지 L분의 N, 스몰 n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개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부터 L이라는 길이 사이에 다양한 속도를 갖는 분포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겠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라고 n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n, 밀도라는 거는 전체 n개가 라지 n개가 길이 L에 있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라지 L이 되겠죠. 넘기면 되겠죠. 그럼 이 속도 분포 함수를 적분하면 밀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체나 자연적으로 열적으로 평형인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맥스웰 속도 분포 함수라는 건 결국엔 위치에 무관하고 속도에만 의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맥스웰 속도 분포 함수에서 y축을 우리가 그러면 y축을 이 분포 함수 값으로 놓고 이게 좌우로 대칭인 공식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맥스웰 분포 함수의 식 자체가 익스포넨셜의 제곱의 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겠죠. 좌우 대칭이고 그렇다면 평균은 뭐 할까요? 평균은 x축이고 속도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 분포 함수를 갖는 그 집단을 평균 속도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항상 평균 속도는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온도가 평균값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RMS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한 값의 평균. 그래서 제곱한 값의 평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수식처럼 제곱 곱하기 분포 함수를 적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 공식을 써서 그리고 G라는 그 속도 분포 함수는 앞에 있는 식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n분의 KT라는 RMS 값을 속력에 대한 RMS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 RMS 값이 의미하는 것은 분산이죠. 속도의 분산이라는 것은 속도의 제곱의 평균의 평균 속도의 제곱을 뺀 것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이 뺀 값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의 평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분산이 제곱의 평균이 우리가 n분의 kt라는 값을 쓰게 되고 앞으로 어떤 분포함수를 갖는 입자들에 대한 대표값, 온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속력을 얘기할 때는 이 값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 식에서 m을 넘기고 우리가 2분의 1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물리에서도 배우고 뭐 통계에서도 배웠던 평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는 곧 2분의 1 kT다, 온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알고 있는 값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플라즈마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속도는, 온도는, 에너지는 같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를 다룰 때 앞에 속도 분포 함수를 했는데 속도보다는 우리가 속력 분포 함수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라는 건 방향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속력이지만 방향이 다르면 속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력 분포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플라즈마에서 많기 때문에 속력 분포 함수를 한번 더 다뤄볼 텐데요. 속력 분포 함수라는 건 결국 속도 분포에서 방향이 다르지만 그렇죠? 같은 속력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도 공간을 생각하면 같은 속력이 결국엔 구의 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얘네들은 속도는 다르지만 속력이 같다면 구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같은 속력에 대한. 그래서 이 속도 분포 함수에다가 4분의 4파이 제곱 r, 즉 이 구의 건널비에 해당하는 4파이 v 죄송합니다. 4파이 v 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속력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3차원 맥스웰 속도 분포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였던 vx 제곱에다가 3차원이니까 y에 대한 거, g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v라고 하면 되겠죠. 속력. 그러면 속력 분포 함수가 3차원 속력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같은 속력을 갖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의 표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4파이 v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원에서의 속력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속력 분포 함수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하면 빠른 속력의 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체의 특성을 진공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기체 특성에서 보였던 그림하고 동일한데요. 이러한 속력 분포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디스트리뷰션이 많은 분포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최빈 속력 혹은 맥시멈 속력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미분에서 얻어지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다음처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금방 배웠던 제곱근 속력 RMS 값 제곱의 평균 속도 제곱의 평균은 그럼처럼 n분의 3k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보면 2분의 mv 제곱이 2분의 3kt. 앞서는 vx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2분의 1 mvx의 제곱이 2분의 1 kt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때 v라는 건 뭐였죠? 결국엔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 3차원에 대한 속력이었죠. 그러니까 등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2분의 1 kt가 3개 있으니까 2분의 1 3kt 수식하고도 잘 맞아들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3차원의 경우 자유도가 3가지이기 때문에 각 자유도별로 2분의 1 kt의 에너지, 즉 에너지 등분배 정리하고도 다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력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k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돌 선속인데요. 입자속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선속의 정의는 n개의 입자가 v의 속도로 어느 표면에 입사되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어떤 표면에 입사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입자들의 개수를 선속 혹은 입자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면을 생각하게 되면 v의 속도로 n개가 온다 라고 하면 이 면에 들어오는 입사되는 단위 시간당 입자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통할 때 이때 v는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을 집어넣게 되면 한 방향에 대한 평균 속력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풀면 플라즈마 내에서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자들의 속도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구한 평균 속력과 이때 속력은 한 방향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G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한 방향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평균 속력에 대한 4분의 1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충돌 선속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포 함수를 볼 건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플라즈마를 특정 짓는 그 변수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밀도와 온도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밀도는 말씀드렸고 온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분포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속도고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 분포 함수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앞서는 속력 분포 함수를 봤습니다. 그럼 이 속력 분포 함수가 어떻게 에너지와 관련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플라즈마 내에는 이온화 반응, 분해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위해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누구의 에너지인 경우가 많냐? 보통 전자의 에너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보고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에너지 분포 함수가 결국엔 속력 분포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이런 그 에너지 분포 함수와 속력 분포 함수가 같다. 그러니까 속력 그 좌표계와 에너지 좌표계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다음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d2분의 그 미분 dv 우리가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d는 2분의 1 2mv dv가 되겠죠. 그러면 d는 mv dv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 fv dv 즉 fv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속력 분포 함수가 되겠죠. 그럼 속력 분포 함수를 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에너지 분포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분포 함수에서는 속력 분포 함수에서 이 속력 분포 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썼듯이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포 함수에서도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 분포 함수에서 평균 에너지 그리고 입자 밀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몇 개의 입자가 있느냐? 얘는 똑같죠. 결국에는 FV, DV를 했을 때 얻어지는 개수나 에너지 분포 함수에서 적분해서 구해주는 개수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각 에너지에 대한 거를 분포 함수에 대해서 곱하면 2분의 3K2로 얻어지는데 얘는 앞에서 우리가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에너지고 속도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2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맥스웰 분포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분포는 많은 플라즈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분포 함수 중에 하나인데 맥스웰 분포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지금에서 여기에 그 식을 쓰지 않았지만 앞서서 에너지 분포 함수를 구할 때는 앞서 이 맥스웰 속력 분포 함수를 토대로 맥스웰 분포를 갖는 전자들에 대해서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구했을 때 다음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츠만 릴레이션이라는 걸 볼 텐데요. 이 볼츠만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플라즈마를 유체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전기적 준중성 기체를 우리가 플라즈마다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장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뉴턴 방정식이죠. 그래서 m이라는 질량을 가는 전자가 n개 있을 때 힘이라는 것은 텀이 쿨롱포스 Q이죠. 지금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컬리전에 의한 텀으로 이 밸런스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공 챔버에 만약에 전자들이 갇혀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갇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속도는 0일 거고, 그리고 전자 온도가 공간에서 모두 일정하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 1번식에서 이 속도는 0,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는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프레셔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과 2식을 합치게 되면 포텐셜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다음처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하고 기준점에 대해서 포텐셜이 0인 부분에서는 전자 밀도를 n제로 넣어놓고 풀게 되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일개 미분하면 방정식이니까요. 풀면 전자 밀도라는 것은 어느 기준값에 대해서 익스포넨셜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전자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온이라고 하면은 이 아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죠? 이때 이 플라즈마를 다룰 때 보면 우리가 그 온도가 T라고 하면 얘는 단위가 K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를 T 스몰 E라고 쓰고 EV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 템퍼러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KT를 V로 하고 그 다음에 EV도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냥 V로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건 좀 유의하면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온도가 T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를 쓰는 경우로 환산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바이랭스인데요. 앞에 드바이랭스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플라즈마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플라즈마의 길이를 특정 짓는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플라즈마 내에서 전기장이 생기면 전하들이 이 전기장을 감소시키려고 움직이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만약에 이렇게 차지가 하나 있다 하면 전자들이 이렇게 몰려오겠죠. 이렇게 몰려오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는 더 이상 이 이온이 발생하는 전기장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차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차폐할 것이냐.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밀도가 높다면 빨리 차폐하겠죠. 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높다면 차폐기가 잘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드바이 길이라는 것은 플라즈마 내에서 형성되는 전자기장의 차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전기장 차폐를 위해서 양전화, 음전화가 재배치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드바이 쉴딩, 드바이 차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전기적 차폐를 위한 전하들의 움직임이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플라즈마의 전기적 준중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전체적으로는 준중성이지만 이 드바이랭스 안에서는 플라즈마가 깨지게 됩니다. 준중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도할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스 법칙, 포화성 이퀘이션, 그 다음에 차지 덴시티, 금방 구한 볼츠만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연결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포화성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겠죠. 유도해 놓고 보면 이때 밀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플라즈마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준중성이니까 얘를 전자에 대한 식과 이온에 대한 식의 합이 넷 차지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N0를 죄송합니다. NE와 NI를 앞에 볼츠만 릴레이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 가정을 하는 것은 이 일렉트릭 포텐셜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KT보다 훨씬 작다라는 경우를 가지고서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아래식으로서 나오겠죠. 아래식에 나온 것을 요 포화성 육균식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계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경우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포텐셜이 다음처럼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포텐셜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4파이 이플론 제로 R분의 Q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이 있습니다. 이 익스포넨셜 텀 R은 무차원이잖아요. 그런데 R에 대한 함수거든요. 거리에 대한 함수. 그 이야기는 이 분모가 거리에 대한 함수란 거겠죠. 거리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떨어지는데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2분의 1이 되게 해주는 이 거리 상수가 하나 있겠죠. 거리 상수. 이거를 우리가 드바이랭스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드바이랭스. 그래서 드바이랭스는 루트 이플론 제로 KT분의 N0 2의 제곱으로 정의될 수 있겠고 요 식을 잘 살펴보면 드바이랭스를 포함해서 잘 시켜보면 두 식의 곱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4파 이플론 제로 R분의 Q. 이건 뭐죠?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 쿨롱 포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을 때 Q가 있을 때 얘가 거리 R에 대해서 느끼는 포텐셜이죠. 만들 포텐셜이 4파이 이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분의 1이죠. Q. 이렇게. 이 앞식은 단순한 포텐셜에 대한 식입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내에서는 익스포넨셜리 감소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쿨롱 포스가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드바이랭스는 훨씬 빨리 쉴딩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플라즈마 내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다른 차지들에 의해서. 이 드바이랭스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유진공, 나는 이제 플라즈마가 아닌 내에서 어떤 전하가 있을 때 거리에 대한 전위, 포텐셜 값은 R분의 1로 떨어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차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이 드바이랭스인데 이 드바이랭스는 플라즈마의 어떤 그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수치화할 수 있도록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740 루트 n0분의 t로 나오게 되고요. 그때 단위는 센티미터고 이때 t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n0는 큐빅 센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바이랭스가 왜 중요하냐? 이 드바이랭스는 플라즈마의 전기적 성질이 깨지는 영역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플라즈마가 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길이 혹은 챔버의 길이, 리액터의 길이가 반드시 드바이랭스보다 커야 한다고 했잖아요. 드바이랭스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플라즈마의 준 중성이 쿼지 뉴트럴리티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플라즈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라즈마를 결정하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드바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구가 있을 때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나 이온수를 다음처럼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플라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 플라즈마에서는 ND가 한 10의 4승에서 7승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드바이랭스를 앞에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적어보면 만약에 플라즈마의 온도가 4 일렉트론 볼트고 밀도가 10의 11승이다라고 하면 드바이랭스가 약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우리가 플라즈마에서 보통 뭐 10cm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플라즈마가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진동수인데요. 플라즈마 프리퀀시라는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플라즈마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했죠. 각각 이온들과 전자들은 존재하지만 걔네들이 수적으로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준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디바의 길이보다 짧은 길이에서는 전기적 중성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국수적으로 이온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있고 이온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두 안에는 쿨롱 포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전기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장 섭동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온은 무겁고 전자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온은 그대로 있고 전자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살짝 비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이 주황색이 전자고 파란색 다트가 이온이라고 하면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벗어났다면 한없이 벗어날 수가 없죠. 요 둘 사이에는 쿨롱 포스가 존재하니까. 그럼 끌어당기게 되겠죠. 인력에 의해서. 그럼 얘가 끌어당기면서 딱 멈춰야 하는데 또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온을 중심으로 전자가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반복된 복원력으로 인해서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플라즈마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라즈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플라즈마가 생기면 플라즈마 진동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진동수를 특별히 플라즈마 진동수, 원래는 플라즈마 일렉트론 프리퀀시, 만약에 아이온도 움직일 수 있겠죠. 플라즈마 아이온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를 갖고서 플라즈마 진동수라고 얘기하고 금방 이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쿨롱 포스하고의 관계로만 보면 돼요. 힘의 균형 어떻게 이루었어요? 이 운동이 쿨롱 포스에 의한 거다 라고 하고 우리가 해를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익스포넨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으로 놓고 진동을 하니까 코사인으로 놓고 풀어보면 어떻게 진동할 거냐 얼마나 진동할 거냐
라는 게 나옵니다.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가 다음식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드바이랭스하고 모양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결국에는 전자 밀도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전자들이 있다면 플라즈마 안에 있다면 플라즈마 진동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플라즈마 진동의 주기 동안 얼마큼 움직여요? 많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드바이 길이 정도만큼만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바이 길이보다 짧은 길이 내에서 전기적 중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진동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 그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그 임의 진동 플라즈마 전체가 움직이는 진동보다 큰 경우면 플라즈마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재빠르게 차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제 플라즈마 쉬스라는 것을 얘기를 할 텐데요. 앞에서 플라즈마를 정의했던 어빙 람미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빙 람미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라즈마라는 것은 전자와 밀도가 죄송합니다. 전자와 이온의 밀도가 동수인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극 주변을 제외한 근데 이때 전극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냐? 전극 주변에는 전자와 이온의 밀도가 같지 않다. 이온이 전자보다 훨씬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플라즈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서 플라즈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극 주변은 플라즈마가 아닙니다. 왜? 준중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영역만 플라즈마죠. 이 준중성이 깨진 영역은 플라즈마가 아닌데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쉬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쉬스. 이때 이 플라즈마 용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플라즈마가 있으면 그 플라즈마가 다 있는 뭐 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이 표면에 도달한 이온과 전자가 저결합에서 중성기체로 돌아가는데 전자들이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이 표면들이 음으로 차징이 됩니다. 그 바이어스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벽전이를 우리가 부유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벽이 존재하게 되면 전위를 띠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플라즈마 내부 전위, 그러니까 플라즈마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전위는 벽 전위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절벽이 아니라 이런 벽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전자 유출을 막으면서 플라즈마가 유지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양전하가 훨씬 많은 공간. 그러니까 양전하 입장에서는 포텐셜을 보면 양전하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쉬스다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이 쉬스 영역의 두께는 전자 밀도가 무시되거나 쉬스 전압으로 전위가 떨어지는 영역의 두께를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 포텐셜로 표현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영역 혹은 밀도로 표현하게 되면 그림처럼 전자와 이온 밀도가 동일하다가 이온의 밀도가 많은 영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포텐셜이 떨어지는 영역을 쉬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심플하게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영역은 전자와 이온의 밀도가 같지만 포텐셜이 감소하는 영역을 프리시스라고 하는 영역이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밀도가 무시되거나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쉬스 전압으로 전위가 떨어지는 영역을 쉬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쉬스 그 벽 전위와 플라즈마 포텐셜과의 차이인 쉬스 전압, 플라즈마와 벽세에 걸리는 전압을 쉬스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쉬스 볼테이지보다 높은 전자만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그 플라즈마 소스에서 잠깐 다루긴 할 건데 전자 밀도와 그 이온의 밀도 관계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플라즈마와 쉬스를 구분할 때 심플하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자 밀도가 있다가 하나도 없다. 반면에 이온의 밀도는 플라즈마 내에서는 동일하니까 하고 쉬스에서도 동일하다. 이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영역을 쉬스라고 얘기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러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생각하시는데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긴 조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려면 전기적 중성, 집단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바이랭스라는 게 반드시 필요했고 드바이랭스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차지가 한 개 이상 있다. 전하가 한 개 이상 있다. 그럼 플라즈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집단적인 자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의 영역에서는 플라즈마가 준 중성을 띠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라즈마라는 거는 항상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통해서 유체역학적인 힘에 의해 전자의 운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플라즈마 그 마지막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소수의 플라즈마 진동으로 차폐가 이루어지면 원래 이제 차폐가 빨리 이루어지면 플라즈마의 준 중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충돌이 너무 크게 되면 플라즈마 진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기장 차폐가 불가하여서 이때는 그냥 유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전기장과 자기장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다룰 때 나오는 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외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영향에 의한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전기장과 고정된 자기장으로 놓고 먼저 단순화시킬 때 만약에 방향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지축 방향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보면 이 전하들은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츠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 로렌츠 포스는 속도의 수직 성분에만 존재하는 힘이 되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F는 MA가 Q V 크로스 B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운동을 하는 반지름을 알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라모 레디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자기장과 자기장이 반비례하고 질량이 비례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자와 이온이 운동 방향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운동을 할 때 보면 양이온은 천천히 크게 돌지만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라머 프리퀀시라고도 얘기하고 사이클로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n분의 qb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 얘를 좀 단순화하면 2.8b 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단위는 메가헤르츠고 b는 가우스 단위. 이 자기장 내에서의 운동이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플라즈마를 만들 때는 전기장을 걸어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이 원운동 같은 경우는 자기장은 전자를 원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원운동 계속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얘를 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히팅을 못 한다는 거죠. 즉 자기장을 가지고서는 에너지를 줄 수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앞의 식에서 보면 우리가 m dt분의 dv가 결국에는 q v 크로스 b인데요. 여기에 v 닷을 하게 되면 m dt분의 d 2분의 v 제곱 여기다가 q v 닷 v 크로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식은 운동 에너지죠. 근데 왼쪽 식을 보면 v 크로스 b라는 건 뭐죠? 얘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엔 v에도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v 닷 v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기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자기장이 전자에 힘을 주는데 에너지는 빵이라는 거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운동이 돼야 하는데 얘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계속 원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전기장은 일을 하지만 자기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장도 존재하고 자기장도 존재하는 경우, 그런데 좀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인 경우, 이 경우는 이 크로스비 드리프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자기장에 의한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전기장에 의한 속도 변화, 자기장에 의한 속도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장에 의한 속도 변화는 금방 앞에서 원운동을 하는 거죠. 사이클론 모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힘의 방정식, 뉴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벡터 곱을 이용하게 되면 전기장에 의한 속도 E 크로스 B로 드리프트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드리프트 운동, 하나는 원운동. 무슨 얘기냐? 자기장과 전기장이 존재하게 될 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인 관계에서 전자들은 전기장에 의해서도 움직일 것이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원운동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운동에 의해서 드리프트 운동을 하는데, 어떤 드리프트 운동을 하느냐? 원운동을 하면서 드리프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전기장이 이 마이너스 Y 방향을 가고 있다면 어디로 드리프트 운동을 하느냐? 전기장에도 수직이고 자기장에도 수직인 X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고 하죠. 얘는 입체 운동이 아닙니다. 얘는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XY 평면상에서 전자가 X방향으로 가는데 이 평면상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원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런 사이클 모션을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E 크로스 B 드리프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확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그 안에 전자들도 존재하고 이온들도 존재하는데 동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 밀도를 구하지만 얘네들이 시스를 포함한 플라즈마가 여가 균일하게 모든 동수일 수도 밀도가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밀도가 가운데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분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밀도의 그레디언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입자의 밀도의 차이,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게 되면 얘네들은 같아지려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밀도 차이로 인해서 높은 밀도에서 낮은 밀도로 입자들이 퍼지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는데 이 확산을 나타내는 식이 픽스도라고 해서 다음처럼 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속, 드리프트 운동이죠. 선속이 있으면 얘는 확산 계수와 밀도 차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통해서 모빌리티와의 관계를 우리가 전하 입자들에 대한 그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와 이온에 대한 확산이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중성인 경우에는 이 플럭스가 모두 같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양극 확산 계수,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그런데 앰비폴라 디퓨전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앰비폴라 디퓨전을 이 수식적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X 방향에 대해서 처음엔 N0로 전자와 이온이 동수겠죠. 플라즈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분포를,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자들은 모빌리티가 좋잖아요.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벼우니까 아이온보다 크잖아요. 그 밀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높고 많고 여기는 전자가 적어요. 얘는 확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퍼집니다. 이렇게 전자가 퍼지죠. 전자가 퍼졌는데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요 부분은 전자가 많고 요 부분은 이온이 많겠죠. 그러면
넷 차지가 플러스, 넷 차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둘 사이는 무슨 일이 생기죠? 힘을 받겠죠. 이때 전자가 다시 복원되기보단 왜 다시 밀도가 높아지려고 가지는 않겠죠. 그죠? 확산에 의해서. 그러지 않고 누가 이동하느냐? 이온이 이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다시 동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자도 일로 이동했고 이온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양극 확산, 앰비폴러 디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플라즈마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플라즈마는 잘 아신 대로 드바이랭스보다 그 길이가 훨씬 크죠. 그래서 전자 온도가 1, 2이고 전자 밀도가 18승, 굉장히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18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드바이랭스가 대충 한 0.005인데 뭐 1cm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플라즈마라고 하더라도 R이 드바이랭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앰비퓰러 디퓨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 10의 6승인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드바이랭스가 이제 거의 1cm, 거의 비슷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프리 디퓨전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다 그냥 밀도 차에 의해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플라즈마 내에서는 우리가 앰비폴러 디퓨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응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부했던 플라즈마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